매부련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부리TV 이석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손님 옆에 모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바로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교수님. 열광적으로 환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귀하게 모셔가지고 또 이제 연휴 딱 직전에 네. 딱 정말 중요한 시기에 여쭤볼 게 네. 너무 많아가지고 모셨는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20년간 KB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으로 부동산 관련 활동을 해왔고요. 작년 1월부터는 이제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에서 겸임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부동산 시장에 거의 뭐 1세대, 1.5세대 정도의 전문가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거의 뭐 역사를 읊을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려 20년, 네. 20년간의 역사를 읊을 수 있다. 되게 인상적인데 오늘은 어쨌든 어제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 네.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른바 9.16 부동산 공급 대책이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영상은 어제 저희가 올려드렸는데 과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일단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총평, 그죠? 총평. 네. 총평은 한마디로 절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제가 뭐 나눠서 얘기하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분인데, 민간 부분에서는 그래도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제 부동산 금융이에요. 이 PF를 원활하게 해서 부동산 사업이 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래도 조목조목 다 포함해 놨어요. 물론 이제 현실화돼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절반은 성공했다고 보고, 단 이제 제가 핵심적으로 주장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다름 아닌 공급 확대예요. 특히 공공 부문의 3기 신도시 물량을, 제가 당초 주장은 수없이 많은 언론 매체나 뭐 정부에도 이미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3기가 신도시급이 35만 3천 가구예요. 35만 가구를 60만 호 정도 수준으로 늘려라. 60만 호는 왜 그런 숫자가 나오냐면 2기 신도시가 61만 호이거든요. 그래서 2기 신도시와 같은 규모로 물량을 확대해라. 그래서 25만 호 늘려라 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현실에서는 딸랑 3만 호, 3만 호 늘리는 거로 나왔습니다. 신도시급에서만. 그래서 너무 미흡해서 지금 재고가 필요하다. 이게 제 가장 그 진단의 핵심이 공공부문 확대해라 이겁니다. 예. 사실 그 3기 신도시 물량 확대는 정말 오랫동안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전에 막 추측성 보도가 나올 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거다라는 얘기까지는 저희가 거의 확인했었는데 3만 호에 그쳐서 좀 아쉽다.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아주 위기일발의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감지를 못해서 그렇지 지금 수도권의 미래 물량은 완전 공백기가 와요. 공백기.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23년도에 살고 있잖아. 23년도는 다소 올해까지는 좀 행복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2기 신도시하고 수도권의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그래도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물량이 좀 남아있는 상태인데, 자, 내년부터는 이제 2기 신도시 보금자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는 이 공공택지의 공백기가 온다는 거죠. 이 공공택지는 한번 발표하면 10년 후에 입주를 하게 돼요. 그러면 24, 25, 26 이때는 누가 입주했어야 되냐면 10년 전의 정부, 박근혜 정부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공공택지는 발표한 게 수도권에는 100만 호밖에 안 되고 전국 150만 호예요. 이 100만 호의 규모가 언뜻 안 닿을 수 있는데, 어디를 생각하면 되냐면 용산 공원이 90만 평, 그죠? 예,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를 공급하는데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붙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공택지 공백기가 온다는 거죠.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걸 물리적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커버하는 유일한 방법은 3기 신도시 물량을 35에서 60으로 확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5, 6년 후면 빠르면 이제 입주하잖아요. 빠르면. 그러면 2, 3년에 분양을 한다는 얘기고, 2, 3년 후에 25만 호가 더 늘어났다라는 신호를 주게 되면 지금 23, 24년도에도 야, 2년 있으면 분양을 하는구나. 심리적 안정감이 충분히 든다는 거죠. 그리고 늘어나는 25만 호 중에서 한 15만 호 정도는 청년층에게 할당을 해라. 이거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청년층이 지금 구매력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출산 대책까지 된다는 거죠. 이 주거의 안정성을 찾으면. 그래서 반드시 늘려야 된다.
이왕 말씀드린 김에 왜 가능한가의 그 방법론을 수치적으로 얘기하면 이 발표 자료를 어제 보게 되면 4페이지 상단에 자 보세요. 3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이 196%. 와, 196%는요. 웃어야죠. 1기 신도시 용적률이에요. 1기 신도시 용적률. 그런데 1기 신도시가 지금 우리 무슨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재정비한다고 해서 막 특별법 제정해서 그렇죠. 500%까지 늘린다. 저는 500%는 하면 안 되고 400%가 적절하다고 이제 주장을 했긴 했죠. 왜냐하면 기존의 뭐 철도나 도로 이런 기반시설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건 500%는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수용 가능한 건 한 400% 정도 수준이다. 자, 그런데 말이죠. 새로 짓는 아파트는 196으로 다시 한다. 뭔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한 엇박자죠. 자,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이런 데는 뭐 2주, 이사도 가야 되고 새롭게 또 만들어야 되고 이건 엄청난 그렇죠. 걸림돌 수고를 해야 되는 작업인데 3기 신도시는 이 조성된 택지 빈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짓기만 하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거 200%는요. 그러니까 20층 진다는 거예요. 20층을 35층 지면 되고 40층 지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예요. 어려울 것도 없고요. 보세요. 자, 200%를 300%만 늘려도 가뿐하게 해결돼요. 300%는 밀도가 높은 게 아니에요. 서울 시내 우리가 재건축할 때 3종 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300%예요. 그렇죠. 이거 높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또 원래 400% 준주거 지역 수준으로 높이는 걸 좋아하지만 간단 계산해도 300%만 올려도 지금 가구 수의 절반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35만 원의 절반, 17만 5천원, 6천원가 늘어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로. 쉽죠? 예. 자, 나머지 자조공지가 있습니다. 자조공지 보시면 2기 신도시가 4.7이고 3기는 13.8이라는 땅을 확보하고 있어요. 전체 도시 면적에. 자연용지는 이제 업무용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거는 자조공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현실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산업용지라고 보시면 돼요. 산업용지. 이거는 왜 이렇게 높아졌냐면 지자체에서 자기들을 배드타운이 아닌 자족 그렇죠. 도시로 만들겠다는 명분하에 과다하게 요청을 한 거예요. 늘 욕심이 있죠, 지자체들은. 그런데 말이죠. 우리 현실에서는 그 지금 이 신도시 어마어마한 수십조의 토지보상 자금을 우리가 해결해 가면서 이걸 개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도권의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겠다는 명분이잖아. 그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들의 자족 도시 만들어 주려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명분은 주택 공급 확대예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과대하게 돼 있다. 근데 이게 현실에서 어떻습니까? 다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5, 60% 공실로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현실에서. 네, 미분양 나서 난리죠. 화성 동탄 지금 물론 2기 신도시는 아닙니다. 하남 교산 신도시 이건 저 보금자리 주택지구인데 여기도 한 50% 정도 공실료. 건너편에 다산 신도시 또 50% 공실. 구리 갈매지구 50% 60% 공실. 그런데 바로 옆에다가 또 자지공지를 이렇게 과다하게 확보를 해놨다. 하남 미사에 이제 50% 공실이라고 하는데 바로 하남시청 옆에 교산 신도시가 들어가는데 거기는 그 몇 배의 또 자주공지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앞뒤도 맞지 않고 도대체 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것부터 좀 약간의 의심이 들어갈 정도로 이 도시계획 자체가 약간 나름대로는 좀 개선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원 녹지가 보세요. 1기 신도시는 19%인데 3기 신도시는 무려 34%를 확보해 놨어요. 자, 1기 신도시는 이제 분당, 일산 이런 데가 분당이 19%란 말이에요. 자, 분당에 가서 과연 녹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분당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뒤쪽에는 우리나라는 어차피 70%가 다 산으로 돼 있어서 이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이 다 산이에요. 자, 교산 신도시 보면 이 산 속에 둘러싸여서 폭파묻혀 있는 이 가운데 이게 고구마 모양을 하고 있는 게 교산 신도시의 부지예요. 다 산이에요, 사방이. 네, 근데 그렇죠. 그 교산 신도시의 도시 면적 중에 3분의 1을 또 공원으로 만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분당에 가시면 뒤쪽으로는 광주의 산이 있고요. 건너편에는 금토성 산자락이고요. 도시 한가운데로는 탄천이 올라가요. 누가 거기서 녹지가 부족하다고 합니까? 그 중앙공원도 있고. 그래서 전혀 부족하지 않다. 결론은 34%는 지나치게 과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조그만 그 근린공원, 소공원까지 다 없앨 수는 없고, 이제 크게 확보해 놓은 중앙공원 있잖아요. 큰 공원. 이런 데는 일부 아파트 주택용지로 확보해야 됩니다. 여기 써 있진 않지만 도시 면적의 26%밖에 주택용지로 확보해 놓지 않은 게 3기 신도시예요. 신도시라는 100이라는 땅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도시를 주택을 짓겠다고 했는데 4분의 1밖에 안 되는 26%만 주택용지로 쓰느냐. 이 설계의 기반은 주택 공급이 충분한데 왜 부족하다고 하느냐라는
부족하다고 하냐는 이런 상황에서 도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쾌적한 명품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진짜 집이 남아 돌아갔을 때 얘기고요. 지금은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공공주택 공백기가 오고 있는데 이런 설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25만 원 늘리는 건 아주 빠르고 쉽다. 5, 6년 안에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물량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수도권 주민의 입장으로서 이거는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지금 이제 여기 보면 뭐 신규 택지를 따로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김포 한강 2를 지정했고 평택 지제 33,000가구, 김포는 이제 46,000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지정한 이후로 10년이에요. 입주가 10년. 이걸 기대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사실 거리도 굉장히 멉니다. 평택 지제는 서울 사람들하고는 주택의 대체성이 사실 없고요. 김포 한강 2의 경우에도 지하철 5호선 한강선이 개통되는 10년 후 정도면 혹여나 모를까? 그 안에는 갈 수가 없지요. 지금 김포 이 골드라인이 일명 골백라인으로 2칸짜리가 어떻게 지금 신도시 감당도 안 되는데 46,000가구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논외로 하고요. 지금 당장 가장 빠르고 쉽게 5, 6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3기 신도시 물량을 2배로 늘려라. 2배는 아니고 계산상은 35에서 60만 원으로 25만 원은 늘려야 25만 원 늘렸는데 방법론은 아주 간단하다. 가장 빠르고 쉽다. 주거용지 비율을 늘리고 용적률을 높여라. 이 말씀이신 거죠. 아주 쉽습니다. 이 도시라는 것이 뭐가 충족이 돼야 되냐면 기반시설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3기 신도시는 철도와 도로라는 이 SOC 기본 인프라가 교통 인프라가 아주 잘 돼 있는 지역이고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에 비해서도 대다수는 서울 접경에 있어요. 예를 들면 고향 창릉 바로 이제 GTX가 내년 6월이면 말이죠. 바로 여기 생기지 않습니까? 고향 창릉 38,000가구짜리에. 남양주 왕숙 1, 2로 나뉘잖아요. 1에는 경춘선 역 하나 만들면 되고요. 2에는 경인중앙선 역 하나만 만들면 돼요. 그 와중에 이제 GTX가 가고 9호선이 올라가겠죠. 교산 신도시 하남 시청역에 붙어 있어요. 바로 가면 돼요. 물론 이제 그 와중에 오금역에서 3호선이 연장돼서 와서 붙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여기야말로 김포공항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자, 공항선 뭐 계양역을 가든지 아니면 거기는 원래 간선 버스를 주력 교통으로 계획을 하던 곳이에요. 이제 두 개 합쳐서 뭐 2만 가구, 17,000가구, 37,000가구지만 김포공항까지 10분이면 가는 거리에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는 GTX 우리가 알고 있는데 D노선 있잖아요. 김부선. 그 여기 생겨요. 그 와중에 이제 부천 홍대선이라고 원래는 이제 원종 홍대선이라는 홍대까지 연결하는 노선인데 이걸 부천 대장으로 연장해서 그 와중에 이제 그게 가서 붙는 거예요. 이게 기반 시설이 전혀 문제 없게 자 광명시흥 7만 호가 이제 신도시 중에서는 제일 큰 건데 광명시흥은 광명역이 앞으로는 핵심 환승센터로 바뀌게 됩니다. 광명역이 이제 25년도면 여의도에서 내려오는 신안산선이 와서 물리고 그 다음에 이 동서간 축인 판교에서 월곡 가는 월판선이 와서 붙어요. 그러면 광명역에다가 광명시흥 신도시를 연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면 충분히 이들 지역의 그런 그 기반 시설은 도로는 더 말할 나위 없어. 도로는 주변에 뭐 온갖 뭐 순환도로부터 해서 고속도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물량을 늘려도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면서 교통 인프라 잘 갖춰져 있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될 당면 시대적인 과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물량을 대폭 늘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번 대책에서 앞에 정부가 현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얘기를 진단을 했었잖아요. 이제 본인들이 얘기했던 거는 인허가 물량 그리고 착공 물량이 줄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물량 자체가 적냐 맞냐에 대한 진단 이전에 속도가 더디다.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조금 나왔다고 보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속도를 뭐 6개월 당기고 이런 뭐 1년 당기고 이런 문제는 작년도 8월 16일 날 똑같은 공급 대책의 원단을 발표해서 원단
전국에 270만 호 공급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이 158만 호고 지방이 112만 호예요. 그 대책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허 가기간 단축하겠다. 네.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이제 비슷한 유형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신속통합 기획이잖아요. 이 인허 가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 이거는 반드시 따라와야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주거를 할 때 이게 심의를 하는데, 뭐 교통, 교육, 뭐 주거, 환경 심의, 뭐 이런 심의를 각각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러면 하나에 몇 달씩 잡잖아요. 이걸 한 번에 통합심의라는 거예요. 통합심의. 충분히 물리적으로도 가능한데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던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 물리적으로 그거를 몇 번 중복해서 그거를 그렇죠. 뭐 심의하고 할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분야도 엄청 많죠. 네,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인허가 절차를 뭐 통합해서 당겨야 된다. 이것도 뭐 당연히 요즘 같은 스피드 시대에 갖춰줘야 될 당연한 그런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절차를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을 이제 물량 그리고 장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요즘에 가장 핵심은 금리 그리고 자재값이 오르면서 네. 사업성 자체가 안 나와서 네.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네. 인허가를 받고 싶은 엄두조차 안 나는 네. 그리고 뭐 용지가 있어도 거기다 지을 수가 없는 아예 지어도 남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 돼 있으면 절차를 간소화하든 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든 사업이 아예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당장 그거를 물리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사비 이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우려잖아요. 그렇죠. 네. 이 높아지는 우려는 한 부분에서의 영향은 아니고 사실은 지금 좀 복합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전체적인 분양가를 구성할 때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 토지비, 땅값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이제 아파트 가격만 그동안 상승한 게 아니라 이 토지비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올랐죠. 이 땅값이 기본적으로 개발 이 토지가 부지 자체가 좀 높아져 있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업비죠. 사업비. 자, 이 토지비가 전체 분양가에서는 절반 정도를 차지해요.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말씀 주시는 거죠? 전체가 다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신도시도 마찬가지. 신도시 땅을 평당 1,000만 원에 샀다. 그러면 이거 분양가는 2천만 원 나오겠구나 이렇게 대략 추정하면 얼추 맞아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 토지비를 조금 더 이제는 좀 이제 시장도 이렇게 하니까 좀 조정될 필요가 있어. 아파트값 좀 조정되듯이 땅값도 지나치게 좀 과대평가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좀 적절하게, 물론 이제 그걸 뭐 인위적으로 막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좀 조정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이제 사업비에서는 결국 이제 조달 비용이잖아요. 조달 비용. 사업을 할 때 조달 비용. 이게 PF, 금융, 이자. 이 대출 금리인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조속히 좀 안정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가령 우리가 작년 연말에 이 주담대 대출 금리가 6% 중후반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주담대를 신규로 받으면 한 4.5 정도 내외의 주담대 금리가 신규 대출 금리입니다. 2%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점진적으로 좀 안정을 시켜서 부동산 금융 EPF 이자 부분도 좀 안정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물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이런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미국발 이런 뭐 리스크는 있지만, 미국도 이제 뭐 솔직히 얘기하면 뭐 한 번 정도 올리면 마지막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서서히 좀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이 금리 안정, 이 사업비 조달 부분에 대한 것을 안정.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실질적인 건축비잖아. 건축비. 그쵸. 건축비는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다, 인건비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부문에서의 비용이, 그죠? 세 가지 비용이 많이 상승을 한 결과, 가령 이제 토지비가 50%, 뭐 사업비 뭐 대략 뭐 한 20%, 건축비 뭐 한 30% 이렇게 정확한 비율은 아닙니다.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하면 이 건축비 부분에서도 이제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처음에 올라갔을 때보다 지금은 이 원자재 가격이 많이 하향 조정됐어요. 많이 하향 조정돼서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완화될 거로 보여진다. 큰 틀에서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소 진정 기미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격은 그래도 조금은 낮아질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일부의 사업성이 나오는 이제 사업의 이익을 조금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우량단지 위주로는 이번에 그 부동산 금융, 그러니까 PF나 이런 지원을 원활하게 하면서 사업이 빨리 좀 가능한 곳부터 빨리빨리 좀 재개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런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처음부터 이 물량이 너무 부족하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가열차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네. 정말 많은 대책이 나왔는데 네. 보시다가 그래도 이거는 잘했다 그리고 이거는 효과가 참 좋을 것 같다 하나만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언급한 부동산 금융 지원을 원활하게 한다는 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중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부동산 정책에서는 주택 공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공공 부문이 있고 민간 부문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민간 부문에서는 공급 이제 방법론이 정비 사업이 있고 정비 사업은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민간 시행사나 건설사가 자체 사업을 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있어요. 그럼 이제 공급은 세 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공공택지,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자, 이제 그냥 이번에 개선한 거는 재건축 재개발의 일부 그런 PF, 일부 PF와 도시개발 사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도 긍정적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다만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서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여기 이제 활성화 방안이 또 들어가 있긴 한데 사실은 뭐 재건축 재개발도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사업 절차 개선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전체적인 뭐 그다음에 이제 공사비가 시공사와 조합 간에 그런 이제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 뭐 어느 정도의 조정을 하겠다 이런 뭐 얘기도 들어가 있고 중재하겠다는 그다음에 뭐 전자총회 뭐 절차 통합하겠다. 그다음에 소규모 정비 사업 개선하겠다. 이런 정도는 들어가 있는데 정비 사업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인데 이거는 애석하게도 진짜 안타깝습니다. 9월 29일 날 1년 전 얘기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렇죠. 대대적으로 발표했죠. 자, 1년 됐잖아요. 만 1년. 네.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할 노릇이긴 해요. 정부 이걸 1년간 그러면 뭘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아직까지 그대로 있고 여기 이제 그거에 따른 한마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8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적극 협의 개정 추진하겠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는 있습니다. 그럼 1년간 뭐 했냐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빨리 돼야 재건축 사업이 그나마 좀 본궤도에 오를 수가 있어요. 이 재건축 부담금은 규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전국. 그쵸. 전국이 다 해당돼요. 뭐 부산이 됐던 뭐 대구가 됐던 광주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거고 그에 따른 속도를 빨리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공급을 생각할 때 신도시는 이제 외곽 지역에 되게 짓잖아요. 그러면 도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재건축, 재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이 재건축이 원활하게 되려면 원래 제 당초 주장은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하자가 원안인데 폐지가 안 될 거라면 1주택자를 중심으로 1주택자는 투자자 아니잖아요. 실수요자잖아요. 1주택자의 감면율을 최대 100% 해야 되는데 안 된다면 지금 뭐 50% 이 수준이 아니라 80%까지라도 감면을 해서 1주택자의 그 호응을 얻어내서 재건축 속도를 빨리 높여야 돼요. 그나마 1년 된데도 통과도 안 되고 있지만 자, 그다음에 재개발에서는 작년 8월 16일 날 발표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정비구역을 지정하겠다라고 새로 지정하겠다라고 해서 발표에 포함되어 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누구도 이제 안 하고 있는데요. 이 정비구역 서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정비구역이 지난 그 박원순 시장 10년 하에서 거의 한 절반 이상이 해제됐어요. 절반 정도가. 그렇죠. 정비구역이 한 800개 됐다 그러면 한 400개 가까이가 해제됐어. 그러다 보니 막상 사업을 할 구역이 별로 없는 결과이기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빠른 정비구역 지정. 물론 이제 서울시가 지금 이 순간에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이걸 빨리 그 8월 16일 날 작년에 발표한 것처럼 지정을 해서 속도를 높이고 이 신속 통합 기획을 그야말로 좀 신속하게 다양하게 지역을 좀 확대해서 물론 이제 역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데는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조합돼서 막 가고 있는 데는 이제 초기 단지만 지정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단지들은 과감하게 좀 확대를 해서 신속하게 재개발 부문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심 공급, 재건축 재개발이 서울시 같으면 이게 한 80% 정도의 공급을 차지하는 비중이란 말이죠. 이거를 활성화하지 않고는 서울의 문제를 서울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뭐 쉽지는 않다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상당 부분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개선 의지를 다시 한번 좀 적극적으로 보여야 되지 않나. 정비사업 얘기 좀 이어서 가자면 이제 예. 방금 교수님께서 짚어주셨지만 공사비 갈등 중재를 잘 하겠다. 예. 그다음에 또 주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상가 쪼개기 방지한다. 네. 그다음에 온라인 총회 요 예. 세 개가 나왔어요. 예. 이거는 사실 뭐 공급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냥 재건축 재개발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솔깃할 것 같은 얘기인데 요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이제 미시적인 부분이죠. 예. 우리가 재개발을 할 때 상가 지분 쪼개기는 이제 종전에는 이제 주택 위주로 뭐 다세대 주택 위주로의 그 지분 쪼개기가 횡행해 와서 이게 지분 쪼개기 한다는 건 그만큼 조합원이 늘어나는 거고 이제 아주 그냥 극소 지분을 가진 사람들 아파트 한 채를 줘야 되니까 네. 사업성이 없어지는 결과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상가에서도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방지하는 것은 뭐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상가 지분자도 상황에 따라서는 지분이 크면 아파트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네. 내지는 또 뭐 상가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성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문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번에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그 기준 면적을 축소를 했어요. 축소를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어느 정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제는 지분 쪼개기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축소를 해놔서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좀 방어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뭐 총회나 이런 전자총회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빨리 하게 되면 뭐 석 달 걸릴 거 한 달로 빨리빨리 당기는 이런 것에서는 뭐 좀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서 이제 국토부에서는 1년을 당긴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던데 이게 사실 이걸 좀 계산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전자총회 가지고 1년을 당긴다? 저는 이게 좀 약간 의문이긴 했었는데 조합원이 뭐 몇백 명 안 되면 모이는데 뭐 쉬울 수 있겠지만 만약 몇천 명이 되는 단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우편을 발송하고 그러면 시간이 좀 꽤 걸리고 사실 모일 장소도 마땅치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뭐 한두 달 흘러가는 거는 비일비재했죠. 예, 그리고 또 그게 성원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 정족수가 안 차면 또 불러야 되고 이런데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정족수 안 찰 일은 없는 거죠. 그렇죠. 어디서든 네. 핸드폰만 열어서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몇 달 빨라질 수 있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의미 있는 거죠. 지금 같은 뭐 우리 디지털 시대에 꼭 모여야 되느냐, 그죠? 예, 자기가 본인 인증하고 네. 들어오면 되는 거라는 얘기죠. 충분히 뭐 우리나라가 또 이게 IT 선진국 아닙니까? 그렇죠. 가능합니다. 이 공사비 갈등 중재는 뭐 제가 볼 때는 네. 관계성이 과연 있을까? 지금 뭐 이제 난리잖아요. 뭐 네. 공사비 오르는 거 안 줘가지고 뭐 건설사에서 막 컨테이너로 뭐 입구를 막고 뭐 이런 사태들도 있었는데 지금 이번 대책에서 나왔던 대안들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우선 뭐 이제 중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여지면 어찌됐건 양 당사자 간에 직접 충돌을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중재자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실효성까지 될 것이냐, 요거는 이제 둘째 문제이고, 그래도 일단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중재에 나선다는 것은 그래도 양 당사자 간에 중재자가 있다는 것은 어찌됐건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